저는 맨날 이 벼락치기로 저도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번 주 넘어가면 다음 주 하면 또 공부해야 돼. 똑같은 거 다 잊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네그리 3명, 안토니오 네그리의 3명하고 다중이고요. 다중은 이제 영어로 하면 멀티튜드죠. 그리고 다소 다중인데 그 한국어 번역서나 연구가들이 아주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더라고요. 대중이라고 번역한 사람도 있고 민중, 백성,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백성, 유튜브로 하나 채널을 보니까 이 네그리 강연 백성이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백성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을 다 포괄한다고 있는 백성이지만 이 다중의 가장 큰 특징은 네트워크, 아우토노미아에 기초한 네트워크인데 당시 백성들에게 네트워크가 있었나? 근데 백성이라고 부르는 그 시대에 그냥 뭐 발 없는 말이 뭐 천리간다는 말이 있듯이 소문이밖에 없었을 때는 네트워크는. 그럼 인민이란 말은 뭐 제 세대는 초등학교 때 그 링컨헤드 연설, 바이더 피플 오브 더 피플 인민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그 북한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박정희 정권도 인민이란 말을 못 쓰게 됐죠. 그다음 뭐 요즘 많이 쓰는 소수자 등등으로 번역을 하고 또뭐 비슷하게 연결을 합니다. 백성이라고 번역한 건 없고 이제 그런 유튜브 강의로 만들었는데 다중이란 말이 왜 나왔느냐 그러면 정치 철학이죠. 이때까지 우리가 했듯이 이제 요즘 정치 철학의 흐름은 계속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우파 진영, 우리가 살고 있는 뭐 자유 진영 그런 것들이 너무 신자유주의에 기초해서 민중의 삶이 자꾸 형해화되다 보니까 정치 철학이 굉장히 다시 발전을 하고 있죠. 심지어 정치 신학이라는 말도 있고요. 정치 철학을 크게 두 그룹으로 보면 지배론적 정치 철학이 있고요. 호스, 루소, 헤겔, 하버마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관념론이고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어떤 중심이 있고 그 중심에 의해서 지배되는 지배된다는 말이 좀 거슬릴 수도 있겠지만 중심은 일단 있다. 하버마스 뒤에는 이제 저희가 이런 지적, 제가 좋아하는 지적인데요. 지난 첫 시간에 말했듯이 뭐 인간 역사의 발전이 내재의 힘이냐 외재의 힘이냐 할 때 지배론적 관념론 쪽의 사람들은 외재의 힘, 보이지 않는 힘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기독교 서구를 흘렀던 기독교 사상의 기초에서 어떤 외부적인 뭐 헤겔이 신을 인정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정신이 이렇게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 거대한 힘 거기서부터 전개되는 어떤 역사의 흐름 그런 걸 강조하는 사람들을 지배론적이라고 한다면 대중의 자유가 확장되는 것을 정치 철학의 어떤 본류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마키아벨리가 군주론 하는데요. 군주론도 우리가 얼핏 이해하면 지배론 쪽에 들어가기가 쉬운데 군주라고 하는 것은 결국 헤게모니를 근대 오면 헤게모니 철학이죠. 결국 헤게모니 권력 아니고요. 헤게모니를 어떻게 하면 질 것인가에 대한 책이지 어떤 군주의 뭐 맹자나 공자에서 얘기하는 군주의 품성을 얘기하는 책은 아니거든요. 군주론이 그래서 대중의 자유, 대중들이 어떻게 헤게모니를 획득해 가는가 그걸 강조를 했고요. 스피노자를 우리가 한번 공부했었고요. 그다음 마르크스, 이 대중 프롤레타리아들의 어떤 자기 확장, 그다음에 이제 라이히라고 우리가 그 파시즘 할 때 잠깐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쉼표가 빠졌네요. 그 다음에 네그리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는 이제 그 아까 말했듯이 지젝인데 지젝은 철학적 분류로 말했을 때 이제 신헤겔 학파라고 부르거든요. 헤겔을 재해석했다고 해서. 그러면서도 이제 마르크스도 끌어오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네그리는 반대로 이제 스피노자 계열이고요. 누가 더 이제 왼쪽이냐? 헤겔이 왼쪽이냐, 네그리가 왼쪽이냐. 제가 보기엔 네그리가 좀 더 왼쪽 같습니다. 주장하는 것들이. 근데 그것도 정통 막시스트들이 보기에는 또 네그리도 다 회색분자인 거죠. 이제 네그리니까 이해계보에 속해도 주장은 다양합니다. 이해계보를 보면요. 마르크스는 대중조직, 프롤레타리아, 혁명론, 뭐 전위정당의 중요성 이런 것들 강조했고요. 여러분 생각나지 모르겠지만 라이가 파시즘 때 파시즘의 그 정신 그런 책이 있었어요. 두꺼운 거 지금 안 갖고 나왔는데 제가 반에서 독특한 걸 폈죠. 이 사람 정배를. 그러니까 파시즘에 대항하는 것은 너무나 보수적인 가족제도나 성억압, 한 1930년대 학자니까요. 그 당시 유럽에도 성억압이 있었나 보죠. 뭐 오르가즘을 느껴야만 파시즘에 안 빨려 들어간다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굉장히 뭐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 뭐 성의학자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아니라 굉장히 이 사람은 또 나중에 좀 이상하게 빠졌어요. 뭐 에너지론 뭐 요즘 말하는 마치 무슨 기 이런 거 강조하는 사람들처럼 또 그런 거 강조하면 욕하면 안 되는 명상 강의실에 계셔가지고
마르크스주의와 결합해서 치료보다 예방을 안 됐던 사람이 라이인데요.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대중들이, 그러니까 뭐 다중이 됐건 대중이 됐건 다중들이 어떻게 사회의 혁명적 주체, 변혁적 주체가 될 수 있는가? 그건 어떤 커다란 줄기가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맞춰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들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성적인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때로는 라이 얘기입니다. 라이 여성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거죠. 권위주의적 가족과 성어갑이 대중의 성격 구조를 바꾸어 파시즘에 복종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1930년대 얘기인데요. 그럼 2023년에 대한민국은 굉장히 제가 물론 제가 한국 가본 지도 한 3, 4년 될까 모르겠지만 드라마 같은 거 영화나 통해서 보면 굉장히 저희가 젊을 때에 비해서는 성문화가 모르겠어요. 미국보다 더 개방적이 된 것 같아요. 조금 한국 문화는. 근데 그 20대가 그런데 그렇게 자유로운 성문화를 즐기면서 왜 윤석열을 지지하지? 이게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설명이 되지? 라이가 1930년대 유럽에 있었으니까 그 당시 기준으로 하는 윤석열 와이프가 자유로운 성문화의 대표잖아요. 아 그래. 그래서 지지하는 거겠지. 그럴 수도 있네. 신박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첼시 해변에서는 영화 봤어요, 규진 씨? 네? 첼시 해변에서는 영화가 있더라고. 뭔데? 그 프랑스 영화인데 나도 보질 못했는데 그 매블쇼에서 그 리뷰하는 걸 들었는데 1930년대 프랑스에서 젊은 연인이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 갔다 거기서 신혼여행 첫날 밤에 헤어지는 스토리래요. 근데 잠깐 리뷰를 봤는데 그 매블쇼에서 너무 그걸 첫날 밤에 어떤 성적 트러블로 헤어지는 것 같은 것처럼 설명을 했는데 영화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건 하나의 플롯에 지나지 않고 그런 건데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매블쇼에서 그걸 들을 때는 1930년대 프랑스가 그렇게 보수적이었나? 남자가 자기 아내의 그 첫날 밤에 어떻게 하는지 몰라. 우왕좌왕하니까 여자가 그걸 못마땅히 여기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기야 아무리 불문학을 전공해도 30년대 프랑스 할아버지도 안 왔으니까 기준시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라이라는 사람은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네그리는 마키아벨리와 스피노자의 논의에 기반하여 자유를 추구하는 대중을 강조하면서 마르크스주의의 계급 개념을 좀 확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도 저는 대학 다닐 때 그런 것들이 강렬해서 그런지 아직도 계급 이론에 있어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프로레타리아나 이런 분들의 주장에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건 있는데 세상이 바뀐 건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그리 같은 사람은 막시즘을 놓기 싫은 거예요. 놓기 싫은 건데 전통적인 계급으로 보기에는 지금 세상이 너무 다양화되어 있잖아. 네, 유산자와 무산자, 노동자도 좀 잘 살거든요. 노동자는 다 잘 산다고 일반화시키면 또 정말 힘든 노동에 종사하는 분들을 욕보이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옛날에 비해서 노동자들의 그 인권이나 삶의 질이 많이 향상된 것은 맞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물론이고요. 물론 아직도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특히 한국에서는 특히 비정규직들이 제대로 대접을 못 받으니까 산업재해로 많이 사망들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계속 계급을 확장하자는 거죠. 계급 투쟁은 아직 유효하다는 거죠. 근데 어떤 계급 투쟁이냐? 다중 대 다중 아닌 세력이 이제 다중 대 제국의 세력이 이제 부딪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계급 투쟁이 아직 필요하다고 네그리는 보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것은 옛날처럼 유산자, 무산자의 계급은 아니고 노동자 대 자본가의 계급은 아닌 세상이 되었다는 걸 인정하자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제 정통 노동운동을 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제 네그리가 좀 약간 회색 분자인 거죠. 정통 막시스트들이 보기에는 아닌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영능이란 말이 나왔는데 대중의 영능은 그때 제가 이제 그냥 ability 약간 파워를 가진 ability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이 포텐셜이라든가 포텐셜 잠재력, 역량 프랑스어로 피상스라고 한답니다. 피상스 그게 이제 포텐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중의 잠재력은 있다는 거지. 포텐셜은 잠재력이 있다는 거고요. 그걸 이제 우리말로는 영능으로 번역했고요. 또 어떤 장이 역량으로 번역을 했다고요. 영능하면 누가 그렇게 알아듣겠어. 그렇죠? 역량하면 좀 알아듣지만 이 철학이나 사회학 번역하는 분들도 좀 단어를 너무 어렵게 쓰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마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사진 찍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거 찍어야 돼. 이런 것도 일본말 번역이려나? 그죠? 그렇죠. 찍으셨습니까? 이걸 올려놓을게요, 제가 이거를. 우리
그래도 제가 이걸 해야하기 때문에 항상 땡큐. 예. 됐어요. 왜? 저거는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대중이라는 말도 있고 인민이라는 말도 있고 다중이라는 말도 있고 대중은 영어로 이제 매스죠. MASS 매스인데 대중은 수동적 주체고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서로 이제 상대 진영을 향해서 이제 개돼지적 부르는 약간 그런 감정이죠. 이성이 아니라 감성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좌파 진영은 이제 한국의 좌파가 어디 있겠냐면은 근데 이제 다운표하고 한국의 좌파 진영은 우파를 향해서 개돼지라 그러고 또 우파는 또 좌파를 보고 이제 너무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이 많습니다. 진짜로 사실은. 분명히 이제 계급투쟁의 시대는 아니고 한국도 뭐를 가지고 이제 그 다중의 역량을 응집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요. 인민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인데 근데 통일적 개념이죠. 인민도. 그러니까 저는 한 개별 사람 하나하나와 통일된 개별 그 전체 인민을 합친 단어로 인민이라고 했는데 이 네그리 책에서 보면 인민을 거의 통일적 개념, 집단적 개념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 피플이라는 말을. 그래서 그 다양성을 하나의 통일처럼 환원하며 주민들에게 단일한 정체성을 만들어냅니다.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이었죠. 통일처럼 하나의 주민들에게 단일한 정체성을 만들어내는데 정말 인민이라는 말에 그런 통일성만 있나? 영어에서도 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책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은 이제 근대 국가 성립 이후에 생겨난 개념이죠. 그러니까 국민이란 말 자체는 뭐 민족이란 말과도 헷갈리기도 하고 영어로 뭐 똑같죠. 그래서 이제 국민이란 말이 제일 지금 애매모호한 말이죠. 근데 지금 또 제일 잘 쓰는 말이죠. 정치가들이 뭐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국민이 원하시면. 그 설득력이 그래서 요즘 이제 야 국민이란 게 뭐냐 과연 제일 역사가 짧은 단어 아니냐라고 하면서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죠. 철학계에서 잘 안 쓰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인민을 선호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또 뭐 인민도 마찬가지다. 국민이나 인민이나 그렇게 보더라고요. 또 독특하게. 백성은 말씀드렸듯이 어느 책에서 이제 뭐 이 다중을 백성이라고 번역했던데 어느 강의에서요. 근데 백성은 네트워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조선시대 백성들에게 네트워크가 있었을 거예요. 없었던 것 같아요. 넘어가고. 민족 이제 김지아가 말년에 그렇게 또라이가 되기 전에 그 한국의 이제 신학자 중에 서남동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몇 번 말했어요. 제가 한국 신학자 중에 누굴 제일 존경하냐면 서남동 교수인데 지금 당연히 뭐 고인이 되었죠. 서남동 교수가 쓴 민중신학의 탐구란 책 보면 거기서 김지아를 제야의 어떤 신학자로 엄청 높게 평가하거든요. 서남동 선생이. 근데 거기서 이제 김지아가 민중을 이제 정의하기를 세계를 변혁시키며 70년대 정의한 겁니다. 나중에 뭐 율리어 사상이 이런 데 빠져 있지 않을 때죠. 죽음의 구판을 거둬라 그런 말 하기 전입니다. 세계를 변혁시키며 사회를 이루어서 역사를 추진해온 보편적 인간의 육체적 주체다. 뭐 김지아답게 멋있게 말을 하죠. 근데 좀 길어서 다 이동은 하지 않는데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라는 말이 있어요. 그 민중이란 말을 해석을 하기를 김지아가 그러니까 이 사람의 국가관 또 뭐 우리 조선의 뭐 고조선부터 내려오는 뭐 율리어 사상 또 뭐 있죠. 뭐 많잖아요.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70년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민중은 김지아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신학계에서는 민중신학이라는 게 계속 우리가 소금 막시즘을 도입하자니까 무산자 유산자로만 분류할 수 없고 또 남미의 해방신학은 농민을 기초로 하니까 확실하게 대척점이 확실한데 한국에서 민중신학이 누구를 과연 위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약간 그때는 네그리가 나오기 전이지만 민중이 약간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진 어떤 재산의 규모에 상관없이 그저 사회 정의를 위하고 김지아처럼 세계를 변혁하는 사람들은 다 뭉뚱그려서 민중이라고 부르기로 한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고 그래서 그런지 민중신학과 네글이라고 하는 논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런 논문들이 많습니다. 한국도 그러니까 오늘도 뭐 검색하다가 저기 장로회 신학대학 석사 논문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그냥 뭐 네그리 사상을 이제 요약하고 나중에 민중신학 사상을 요약을 해서 이제 뭐 이제 합쳐놓은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히 좀 뿌듯한 게 장로회 신학대학이라고 하면 이제 한국의 교단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한국의 통합측 신학교라는 거죠. 저도 이제 거길 나왔는데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교죠. 근데 거기서 석사 논문으로 네그리를 썼는데 석사를 됐다. 굉장히 아주 고무적인 현상으로 봅니다. 옛날 같으면 한신대에서나 쓸 수 있는 논문인데 장신대에서도 네그리를 논문을 해서 석사 논문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네그리가 한국 신학계에 많이 들어가 있구나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다중은 멀티투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중은 특이성 위에서 활동하는 능동적 주체자죠. 예전에 따로 또 가치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가수들이 그런 게 있어요. 한때 그룹으로 활동하다 다시 해체했다가 또 딴 그룹의 멤버들하고 또 노래를 함께 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뭐라 그러죠? 뭐 프로젝트 그룹이라 그러나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할 때 아마 제가 이걸 따로 또 가치는 제 기억으로는 그 트윈폴리오 그 세대가 제일 먼저 만들어낸 것 같은데 뭐 김세환이랑 뭐 송창식이 합치고 뭐 그 윤영주랑 또 누가 합치고 이렇게 부르고 가끔 뭐 한 명씩 더 끼워주고 그런, 그러니까 다름은 따로 또 가치라고 하는 말이 제일 정확한 표현 같아요. 따로 또 가치, 따로 하면서 또 같이 한다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다중에서 생태 정치, 생명 정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것도 참 어려운 말인 게요. 생명 정치 이런 것은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 의미가 다 있습니다. 부정적 의미로서는 국가가 생명권까지 관리하는 거고요. 공중보건이고요. 또 질병에 표준합니다. 뭐냐면 공중보건이라는 게 물론 국가가 국민들의 보건을 책임진다라는 점에서는 뭐 근대 국가의 탄생과 함께 장려하고 독려할 만한 일이지만 또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이반 일리치 같은 사람은 얼굴에 혹이 났는데도 이 카톨릭 신부였거든요. 일리치는. 근데 그 사람이 29년생인가 그런데 일찍 죽어서 막 옛날 사람 같이 느껴지는데 그때만 현대의학이 발달했을 때 아니야, 한 20년 전만 해도. 근데 수술을 거부했어요. 현대의학을 거기 이제 예속되지 않겠다고 그래서. 근데 또 워낙 그 사람이 뛰어난 문필가다 보니까 일리치의 책도 거의 다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저는 일치만큼은 아니지만 공중보건에 있어서 국가가 왜 건강을 책임져? 그게 이제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 겪으면서 이제 그 백신에 대한 반대 운동도 있었고요. 마스크 안 쓰겠다는 운동도 있었고요. 애매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왜 타인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냐. 이제 마스크도 안 쓰고, 백신도 안 맞으면 그런 논쟁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저는 딱 그 중간쯤에 있는데 전 백신도 맞았지만 백신 불신론자는 아니고요. 적을 과자 써서 백신 과신론자입니다. 적을 과자입니다. 지나칠 과자가 아니라 저는 백신 과신론자입니다. 주변에 뭐 백신 맞고 다 다시 걸리더라고. 저만 두 번째 맞고 걸렸어요. 한 번도 안 걸리고. 그러니까 불신론자는 아닙니다. 이용론자로 보지 마세요. 불신론자는 아니고 적을 과자 써서 과신론자 정도 해주십시오. 질병의 표준화 이건 뭐냐면 또 이거 푸코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푸코 한 17세기부터인가요? 이제 국가에서 이제 미친 사람을 관리하기 시작했던 거지.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코로나를 옮길 수도 있는데 너 혼자 걸리는 건 괜찮지만 우리까지 피해를 줘 이런 말처럼 정신병 같은 것도 우리가 국가에서 수용하는 게 우리같이 뭐 비교적 제정신인 사람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언제 폭발할지 모르니까 사회적 흉기 같지만 그 정신병 같은 그건 진짜 별거로도 안 나타나잖아요. 바이러스로도 안 나타나고 그런 것들을 국가가 어떻게 관리하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광기를 국가가 억압하게 나서부터 오히려 천재들이 안 나타나는 말도 있죠. 조금 좀 속된 말로 또라이 같아야지 거기서 천재적인 시인도 나오고 그러는 건데 그런 것이 이제 부정적인 의미고요. 근데 긍정적 의미는 비정치적, 비물질적 부분에서 다중이 주체가 된 정신적 영역의 개념을 개발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항상 우리가 주체라고 하면 생명 정치라고 하면 생명권이라고 하면 뭔가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면 뭔가 물건을 생산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를 축적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뻔한 그 루틴인데 그러지 않고 이제는 새로운 의미 정말 삶을 살게 만드는 삶에 힘을 주는 새로운 의미 뭐 그런 의미의 새 삶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는 기존에 국가가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다중이 주체가 되는 정치에서 우리가 새로운 한번 쉽게 말해서 생명력 넘치는 활기 넘치는 그런 정치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런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생명 정치라는 말은 굉장히 좋잖아요. 살아있는 정치 같고. 근데 네그리나 이런 사람들이 쓸 때는 그런 살아있는 정치 같은 그런 의미로 쓰는 거고요.
부정적인 의미로 쓸 때는 이제 좀 그런 국가가 모든 것을 관리해서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질병의 표준화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벙어리 하면 뭐 규모가리가 대수인가요? 대수하고 뭐 영어로 하면. 근데 우리 다 지금 바꿨잖아요. 그냥 그거 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그 청각장애자 말을 못하는 속된 말로 벙어리를 봤을 때 우리가 벙어리라고 호칭하더라도 그에 대한 인격적인 그게 비속어는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내려온 우리나라 말이니까 그에 대한 그분에 대한 인격적인 침해도 없고 그냥 그분을 하나의 표현하는 말로 쓸 때는 저도 충분히 써도 된다고 봐요. 근데 너무나 우리는 지금 그런 표준화가 빨라가지고 그럼 노틀담의 꼽주는 뭐라 그래요? 꼽주는 뭐죠? 꼽주가 의학명이 뭐죠? 그룹병자죠. 그룹병 환자. 그러니까 너무 또 우리는 그런 정치적 올바른 그러니까 PC주의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 꼭추 그렇게 불러요? 그렇게 부르도록 권장을 하죠. 근데 그래요? 벙어리 삼룡이도 지금 김동희 소설인가? 그게 벙어리 삼룡이 누구 소설인지? 그러니까 백치하다가 하게 부르면 안 돼요. 장애자에 대한 폄하라고.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 의도는 충분히 알고 근데 저는 부르는 거에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 그분들 뭐라고 부르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그들의 그런 얼마나 불편할까 뭐. 거기에 대한 이제 연민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그걸 자꾸 언어로 통제하려는 거 그것들이 다 질병의 표준이죠. 그런 것들은 마음에 안 듭니다. 그 다음에 착취당하는 생산계급인데 착취당하는 생산계급이 있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프롤레타리아들도 생산에 종사했지만 그때도 물론 착취도 당했지만 주체성이 없었는데 다정은 주체성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새로운 정치 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성적인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구성적인 건 또 무슨 말이냐면요. 요즘 신학도 이제 구성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새로운 신학을. 그러니까 새로운 역량을 계속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새로운 정치적으로. 이게 딱 그치는 게 아니라 또 만들어 나가고 이게 그치는 게 아니라 또 만들어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한국 사회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그 뭐 삼권 분립이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항상 배웠잖아.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라고. 근데 여러분 보면요. 삼권 분립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게 또 기독교의 삼위일체에서 나왔다는 설도 있고요. 뭐 주장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삼권 분립 국가입니까? 아니잖아요. 검찰 독재 국가예요. 거기 삼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뭐 문재인은 맨날 뭐 민주주의 뭐 그러면서 그냥. 그럼 계속 좀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어떤 규범적인 그런데 너무 한국 사회는 또 발전하면서 그게 너무나 매여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물질 노동이란 건 뭐냐면요. 비물질 노동이란 건 이제 우리가 노동하면 항상 생산 노동.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뭐 계속 뭐 코로나 사태 겪고 또 일본이랑 무역 갈등 겪으면서 그나마 우리나라가 장점인 게 뭐냐면 아직도 생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만드는 제조업이 있는 거죠. 제조업이 그죠? 아직도 제조업 물론 많이 뭐 아웃리칭하고 아웃고잉하고 저기 베트남에서도 만들고 중국에서도 만들지만 그래도 아직 제조업이 살아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물질 노동이라면 비물질 노동은 요즘 말하는 뭐 IT 쪽에 종사하는 분들 뭐 그런 뭐 실제 뭐 유통업 같은 것도 일종의 뭐 그러니까 비물질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인원수로는 물질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훨씬 적지만 그러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는 훨씬 세죠. 일단 그들이 수입이 좋을 거고, 그죠? 비물질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수입이 좋을 거고, 또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간에 뭐 차이점, 일치점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각각 다른 일에 종사하지만 어느 한 부분에서 일치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살리자는 거지 다중들이. 다 같을 필요 없다는 것이. 따로 있지만 또 같은 부분은 계속 살려나가자는 거죠. 다중들이. 그런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인종, 성, 정체성 모든 차이를 포함하는 개념이 또 다중이고요. 욕망의 분출과 주체성 생산이죠. 주체적 생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욕망의 분출을 예전에 그 전통 마르크시스트들은 욕망을 좀 뭐 항상 그릇된 것으로 보았죠. 그런데 이제 욕망도 뭐 예를 들어서 저마에도 이미 뭐 어르신들한테 죄송하지만 저마에도 9세대가 돼서 한국 드라마 같은 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 지금 드라마를 하도 바꾸라고 이제 많이 없었지만 좋은 사람은 착한 일만 해야 돼. 근데 좋은 사람이 막 클럽 가고 이상해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촌스럽게 보지 않는데.
얼마 전까지 그랬다는. 그런 걸 이제 건강하게 봐야 되는데, 이제 다중이 주체가 된 대화는 이제 그들이 가진 다양한 욕망에 대해서 무시하지 말자는, 다 받아들이자는 거지. 정통 막시스트들은 그 욕망을 부정했지만요. 그런데 그건 충분히 인정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주택과 고학력을 향한 욕망은 과연 건강한 건지, 그걸 받아들이면 내가 말하는 다중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사회를 구성할 능력이 생기는지, 이게 고민입니다. 저는 한국의 그 주택 문제는요, 1차적으로는 고학력에 대한 그 열망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강남에 있는 학교들, 고등학교들이 대학을 잘 보내니까 그러니까 주택값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럼 막 주택값 잡겠다 그래. 저는 대학 프랑스식으로, 뭐 프랑스의 대학 평준화가 어느 정도 평준화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학도 평준화돼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미국식으로 좀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들은 미국의 좀 개방형 대학들, 뭐 그런 학교처럼 나중에 나이 들어도 갈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좀 바꿔나가면 되지 않을까. 8번에 대해서 뭐 다른 의견들 계십니까? 한국 사회 욕망이 딱 여기만 집중돼야 돼요. 뭐 자기 집을 갖고 싶은 건 누구나 욕망이겠죠. 특히 한국 좁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근데 이제 한국은 뭐냐면 예전에는 그 연금이나 이런 게 없을 때는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집 한 채가 굉장히 큰 재산이에요. 그렇죠? 부모들이 죽으면 아니 선생님 좀 무급으로 해놓으세요 좀. 아니 밑으로 해놨는데 왜 이래? 이상하다. 거의. 근데 이제 주택이 하나의 뭐 후손을 위한 하나의 그 굉장히 큰 자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소박한 욕망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투기적 욕망이 돼가지고 말이죠. 근데 지금 또 반대로 또 오히려 한국 사람들도 이제 뭐 국민연금도 잘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뭐 중산층 사는 사람들은 그 삶만 유지하려면 연금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더 큰 욕망을 가진 사람들은 연금으로 택도 없겠죠. 그런 것도 생각해봅니다. 자, 제국은, 그러니까 제국주의 할 때 그 제국이 아니고요. 우리 이 책에 지난주에 했던 그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제국은 뭐 세계로 이제 공격적인 영토 확장의 그 제국주의와는 달리 오늘날의 제국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계급들을 조작하고 질서를 조작해서 이제 정권을 유지하는 세력들을 말하는 건데 욕망을 코드화해서 일정한 틀에 가둔다는 거죠. 현재 제국은 맞서 싸우기 쉬운 상대이기도 하면서 또 어려운 상대이기도 하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정하면 절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블랙팬더 운동 같은 거, 흑인, 우리 어릴 때는 흑표단이라고 외웠었는데 흑표단 운동 같은 거 완전히 뭐 흑인 민권 운동 같은 것들이 다 그렇게 그야말로 절멸했던 것이죠. 근대는 인간상을 표준화하는 세계고요. 근데 자기 안으로부터 표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또 굉장히 뭐 좋은 현상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쫄쫄 배골고퍼가면서도 뭐 계속 대학로에 연극하겠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또 자기 살고 싶은 삶을 사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들이 이제 그 처음부터 고등교육을 받는 것을 이제 거절을 하고 처음부터 뭐 빵 굽는 기술을 배운다든가 자기가 재미있어서 그런데 이제 또 한국도 안 그렇죠. 또 대중 연예인들도 좀 좋은 대학 나오면 또 더 이렇게 막 으쌰으쌰 해주고 그런 것도 저는 굉장히 보기 싫더라고요. 그렇죠. 뭐 한국도 요즘 보니까 이 표준화를 거부하는 그런 우리 스텔라 씨 같은 사람들 많더라고. 이렇게 요가나 배우러 다니죠. 저기. 자, 그럼 빈민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냐? 다중과 빈민.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에는 빈민은 산업예비군. 그다음 노자가 뭐야? 노동자를 위협하는 동자승이 아닙니다. 노동자를 위협하는 세력. 그러니까 지금도 한국에 이제 노조하는 분들이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 미국 사회에서는 뭐 안 그렇지만 이제 홈리스 이런 분들을 자꾸 한국 사회에 그죠? 우리가 노숙자라 그러죠. 이런 분들을 자꾸 게으른 사람들, 뭐 정말 룸밴드 뭐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그분들에게는 그것도 있죠. 정신적인 문제도 있죠. 꼭 그들을 이렇게 일하기 싫어해서 미국 같은 나라도 왜 홈리스를 하고 있느냐? 미국이 자기 것만 잘 챙기면 어딘가
돈 받을 구멍도 많은 나라인데 그런 비판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들은 그런 노동의 의욕을 잃은 사람들이고요. 노동의 의욕을 잃으면서 어떤 국가에 대한 신뢰도 잃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가족에 대한 배신 뭐 이런 것이 막 켜켜이 쌓인 분들이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는 식으로 그 노동자를 이렇게 빈민들을 그렇게 무능한 사람들로 룸펜으로 봐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자리를 뺏을 사람. 그러니까 한국의 뭐 민노총 같은 데도 뭐 요즘은 조금 낮았습니다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들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생산적인 사회적 기생충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론도 있습니다. 로자 룩셈부르크 우리가 언제 이분도 한번 해야 되는데요. 이분은 그 빈민들에게도 자생성과 봉기 맞서 싸울 힘이 있다. 로자 룩셈부르크 얘기를 했고요. 레닌도 농민이 빈민은 아니지만 러시아 농민들이 사실 빈민이나 다름없었죠. 그러니까 농민도 자생적 조직화할 힘이 있다고 이렇게 늘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그 농민도 자생적 조직화를 할 능력이 있다고 봤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막스적인 그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공산주의 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날 줄 알았죠. 막스 있었죠, 엥겔스 있었죠, 산업 노동자들의 열악했죠. 막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그 막 뭐라 그럴까 불만이 막 폭발할 때 직전이었는데 갑자기 떡하니 농업국가와 다름없었잖아요. 러시아에도 볼셰비키가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당황했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아시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레닌은 그래도 볼셰비키 그날 일주일 전에 스위스로 도망가 있었어. 이거 분명 실패한다. 일단 나는 지도부 이렇게 튀고 보자. 근데 스위스에서 연락을 받은 거야. 스위스에 빨리 들어오라고. 우리가 이겼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론대로 되지 않는 게 혁명인 것 같아요. 그럼 다중이 주체가 되는 사회운동은 뭐예요? 탈중심화. 그러니까 이제 국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중심적인 제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정당들, 뭐 노동조합을 이끄는 노동당들, 뭐 한국 같으면 정의당, 근데 정의당이 지금 완전히 진보운동의 전위 조직으로서 완전히 영향을 지금 상실했죠. 지금 뭐 완전 부르주아 정당으로 거듭나려고 그렇게 보이는데 한국 참 그래도 어려워요. 지금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이 추운 겨울에도 수십만 명씩 모이는 그런 윤석열 퇴진 운동에 모인 사람들을 분명히 저는 존경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좀 근데 잘못하면 또 그들을 폄하하는 걸까봐 나는 뭐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박근혜를 쫓아냈는데 뭐 여기 개인적으로 뭐 문재인 정부를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윤석열 정부에 비하면 문재인 정부는 양반이고 능력인 정부였지만 결정적인 게 어쨌든 뭐 너무 그야말로 뭐 상권 분립, 언론의 자유, 검찰권의 독립 말만 했지 다 뺏겨놓고 말이죠.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우리 해석을 해야 될까? 그 추운 데서 윤석열을 쫓아내면 정말 좋은 세상이 올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 아닌 걸로 우리 유튜브 보는 사람들 많은데 또 이거 보면 실망하니까 저거 사꾸라 다 됐네. 그러니까 게릴라 운동이 이제 본인도 그 우리 첫 시간에 했잖아요. 아주 전통적인 빨치산 집안이잖아요. 레베리가 뭐 형, 매형. 게릴라 운동이 굉장히 이제 가치를 주는데요. 하지만 혁명이 성공하면 인민군대에 편입되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원래 볼리비아인가요? 콜롬비아인가요? 게릴라 출신이 오늘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첫 번째 얘기가 그거잖아요. 야, 우리나라 이제 더 이상 마약 단속 못한다. 그냥 소비자를 들 사 먹어라. 미국을 향해서 그렇게 몰라 알려잖아요. 게릴라 출신들도. 그리고 왜 저거죠? 나르코스인가 왜 볼리비아인가 볼리비아의 그 유명한 왜 넷플릭스 드라마 있잖아요. 콜롬비아인가요? 네. 거기 보면 거기도 이런 좌파 게릴라 부대가 나와요. 근데 이 마약 조직이 더 힘이 세니까 그냥 거기를 초토화시켜버려. 그러니까 나중에 그 게릴라 대장이 투항해. 나르코스 밑에. 그죠? 그런 자기가 갖고 있던
뭐지? 볼리바르 맞죠? 남미의 전설적인 혁명가. 볼리바르가 갖고 있던, 그래서 볼리비아라는 나라도 볼리바르에서 나온 이름이거든요. 볼리바르가 직접 갖고 있던 검을, 그 게릴라 대장이 갖고 있던 검을 그 나르코스한테 헌정을 해. 뭐 진품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처음 보는 말인데 포커 티어리란 말이 있더라고요. 거점이란 이제 쿠바에서 주로 시작되는데 남미의 시골 게릴라 전략이고요. 우리 쿠바의 카스트로가 1959년 쿠바 혁명 때 사용한 개념으로 주민들과의 친목, 자원봉사 등을 통해 거점을 만드는 전략인데 굉장히 이게 성공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실제로 그 카스트로가요 그 아바나에 들어올 때 몇 명 안 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 누구죠? 저 카스트로는 저 지금 그 도시를 갑자기 잊어먹었는데 발렌시아가 여기 있는 동네랑 똑같아요. 발렌시아라고 있는 거기 이제 카스트로였는데 체게바라 그 박물관이 있는데 진짜 거의 뭐 성지순례하는 것 같더라고 사람들이 거기 와서 줄을 쫙 서갖고 막 쿠바에 가서 갔었는데 그때 체게바라도 저기 그 발렌시아 거기 머물렀었어요. 아바나까지 오지도 않았다. 그리고 겨우 몇백 명이었어요. 몇백 명. 혁명군이 카스트로 혁명. 근데 그 59년에서 60년 넘어간 1월 1일이죠. 그때 완전 혁명을 성공해갖고 다 뺐는데 그만큼 주민들은 다 묵시적으로 동조하는 거지. 근데 뭐 총싸움하고 여기까지 주민들은 동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게 포커 티어리라는 게 굉장히 남미에서 이제 혁명 개념으로 유행을 타서 이런 말도 있는데 이제 네그레 책에도 나오는데 근데 결국 그것도 이제 쿠바 군대로 흡수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체게바라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제 뭐 장관도 하잖아요. 초기에. 그러다 다시 혁명을 위해서 이제 다른 나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체게바라는 끝까지 게릴라로 죽었던 게릴라를 강조하다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중이 주체가 되는 사회운동, 뭐 정치 사회운동은 탈중심화가 특징이고요. 두 번째 이제 늘 얘기했던 아우토노미아, 이제 자율투쟁이죠. 네트워크 투쟁, 자율투쟁. 이제 내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에트 체제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소비에트 체제의 경직성 속에서 이제 네그리 체제가 그대로 나온 말입니다. 소비에트 체제의 경직성 속에서 프롤레타리아는 고임금과 자유에 대한 요구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안 됐잖아요. 일단 산업화가 늦게 됐으니까 소련이, 러시아가 노동 거부 등으로 저항했고 비물질 노동자들, 그 당시도 뭐 비물질 노동자들이 있었겠죠. 화이트 칼라들. 소비에트 체제에 대한 지지를 처리하고 이제 체제를 탈출하는 거죠. 뭐 솔제니츠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이겠죠. 뭐 체제 탈출은 못했지만. 그러니까 러시아는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내들다 보기에는. 그나마 오래 갔다는 거지. 그렇게 한 90년은 갔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체제가 너무 경직되어 있다는 말이죠. 아까 인민이란 말 할 때도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건 제가 뭐 정치 철학자 아니고 중국 전문가는 아니라 그냥 제가 막 생각이 난 건데 중국이 그나마 이제 버티고 있는 것은 그 자본시장이 엄청 커졌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중국도 뭐 시진핑이 굉장히 경직된 정치를 하고 있지만요. 그런데 러시아, 소련 패망 전에 러시아 보면 엄청 물론 막판에 뭐 후르시초프 같은 사람들이 나왔지만 후르시초프란다 누구죠? 고르바초프 이렇게 비슷해갖고 그런 점에서 네그리와 하트에게서 네그리는 이제 마이클 하트는 미국에서 교수하고 있는 사람이고 네그리의 제자죠. 둘이 항상 같은 책을 써요. 아마 같은 책을 쓰는 이유는 이제 영어로 책을 쓰기 위해서 하트에 도움을 받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다중은 권력 관계에 저항하는 주체성을 지니며 새로운 정치적 구성을 만들 수 있는 구성적 힘을 가진 존재다. 그러니까 다중은요, 그냥 대중과 달라서 이제 다 포함하자는 거지. 제국 세력을 제외하고 다 포함해서 함께 만들어 나가보자는 건데, 그것이 쉽게 되는 거죠. 그 지배 권력을 공격하기보다는 도시 자체를 변화시키는 운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검은 여단 얘기 나왔죠. 검은 여단에 실제로 네그린 관계도 안 했는데 그것 때문에 뭐 거의 뭐 종신형에 가까운 형을 받고 탈출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검은 여단이 그 전직 이탈리아 수상을 암살하는 바람에 이제 완전히 거의 괴멸되는 거죠. 그런 것보다는 도시 자체를 변화시키는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시카고 지역에서 운동하던 그 사울 알렌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바마, 그 다음에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정치적 스승이라고 그랬죠. 심지어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울 알렌스키인데 유대인인데 이름이 소울이죠. 사울 할 때 그 사울. 이 사람의 운동의 특징은 완전히 시민들을 조직하는 건데요. 한국에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워드 김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여기. 그게 저보다 2살 위였는데 한 5년 전에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60대 초반에 돌아가신 거지. 그건 담배도 안 피웠는데 갑자기 폐암에 걸려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걸 LA에 접목을 시키려고 이제 애를 썼는데, 결국 그분도 실패하고, 그분이 할 때 많이 도와줬는데, 나만 해도 그게 참, 왜냐면 나 맨날 모여서 회의를 해. 그리고 얘기를 해. 근데, 히스패닉 사람들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 나는 영어가 서툴러. 통역을 하면 영어, 히스패닉, 일단 안 돼. 교민사회 특징상 안 돼. 그래서 그런 거 하다가 1년 하다가 그것도 안 와. 그때 그게 실패하면서 화병을 얻었는지. 근데 한국에도 몇 명 이제 이 운동을 갖고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인가 그 책도 번역되어 있고요. 알렌스키 책이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이제 이 사람 이제 레디컬리즘, 급진주의를 한 말 자체를 외면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급진하면 뭔가 좀 이렇게 약간 거부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급진이라는 말을 외면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정의당의 한때 뭐 정의당 그 대표로 나왔던 조성주라고 울산 지역에서 그냥 국회의원도 한번 했을 거예요. 조성주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사울 알렌스키를 좀 뭐 접목시키려고 했고 막 그랬는데 한국에서 한국 정서는 잘 안 맞아요. 말만 안 통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말이 통해도 이게 뭐냐면 일단 짧은 단기적 열매를 얻기까지가 너무 길어요. 토론이 많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을 다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하나의 공감대를 만들어내기까지 이제 지루할 정도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이 안 통하니까 더 힘들었지만 한국 가도 말이 통해도 그렇지. 한국 사람들 빨리 나가서 촛불 들고 돌멩이 하나 던지고 윤석열을 물러나라고 외쳐줘야지 스트레스도 풀리는 건데. 그래서 이제 안 됐습니다. 한국에서도 되게 유형화가 돼버렸어요. 한때 뭐 한국의 기독교 당국의 경동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거기 이제 진보적 인테리들이 좀 이 운동에 좀 잠깐 뛰어들었다가 결국 유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중에서는요 이제 자율운동에서는요 다양한 요구들을 가진 단체들이 함께 연대한답니다. 환경주의자들과 노조가 또 연대하는 운동들도 있고요. 노동조합은 자기들의 어떤 생산적인 어떤 자기들이 생산에 대한 보답, 자기들의 노동에 대한 그 응답만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하기 쉬운데 이제 특히 여기서 이제 환경주의자들도 이제 많이 생태 운동하는 분들도 요새 많이 노조들랑 가까워졌더라고요.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나키스트와 교회가 또 연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이런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아나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거는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제가 이제 은퇴하면 저기를 가입해서 저기도 활동해야 되겠다. 전혀 안 맞잖아요. 아나키스트는 정말 탈중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독교는 어쨌든 신이랑을 믿으니까 신 중심, 중심적인 조직인데요. 그래서 거기는 뭐 카톨릭은 신부가 있고 뭐 개신교는 목사가 있고 뭐 그런데 그것이 이제 만나서 개혁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슬로건이 뭐였더라? 아까 잠깐 그 홈페이지 앞에 대문만 봤는데 슬로건을 재밌게 썼는데 하여튼 모든 크리스천은 아나키스트여야 된다 그랬던가 뭐 그런 슬로건입니다. 게이와 레스비언들이 함께 감옥산업 복합체에 항거하는데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산업을 반대하는 세력들과 게이 레스비언이 거의 한다는 거죠. 또 이 말 처음 들었어요. 감옥산업이 뭔가 했더니 지금 미국에서는 감옥도 다 민영화한답니다. 오래됐답니다. 그게 1987년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출자한 CCA, 그러니까 C는 뭐 그죠? 코렉션인가 뭐 교정, 그 다음에 뭐더라 아까 그냥 기억나는. 그 다음에 어떤 A는 아메리카였고 뭐 코퍼레이션이라도 가운데 시는 코렉션 코퍼레이션 아메리칸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돈 벌어가고 죄수들 감옥 산업으로 돈 벌고 있더라고요. 현재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사의 CCA라는 회사가 미국 전역에 68개의 강국에서 5만 5천 명 수용한다. 이게 돈이 되는 장사랍니다. 민영화한 거예요. 이 돈이 되는 게 뭐냐면 국가의 돈을 다 타내갖고 이제 뭐 배식하고 자기들이 남기는 거죠. 근데 국가 쪽에서 민영화하면 이게 민영화의 함량이에요. 민영화하면 어쨌든 공무원에 대한 그 월급 같은 것들, 그러니까 공무원 노조들이 강하니까 그런 것들이 피해갈 수 있는 거죠. 민영화시키면 뭐 그 회사에서 다 자르고 뭐 해고시키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게이 레스비언들이 거기 합교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두 개의 중심이 합치는 거죠. 그게 이제 아우토노미의 자유운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군산복합체란 말처럼 그래서 Prison Industrial Complex라고 이렇게 앞에 이제 군산복합체도 이런 식으로 컴플렉스가 말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게이 레스비언들은 워낙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운동에 함께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이게 지역에서 생기면요, 지역에서는 왜 군부대나 이런 거 들어오는 거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면회 오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쓰고 간 돈이 있잖아요. 뭐 미국 좀 넓습니까? 그러니까 모텔에 가서 뭐 자고 모텔업, 식당업. 그래서 게이 레즈비언들이 왜 저걸 싫어해요? 좋아해서 같이 그러니까 군산복합체 반대 운동에 같이 했다고. 왜 반대해요? 그걸 모르겠다고 나도. 좋아할 것 같은데. 아 자기들 주로 이제 범죄자들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것들을 감옥에 가두자고 그런 의미에서 아니 그게 아니라 민영화하는 거를 그 자세한 건 안 나와 있다고. 그렇게 복합해서 운동이 있대요. 그 마이클 벨이라고 마이클 벌이라고 그 빅쇼트 하는 네. 빅쇼트의 주인공 그러니까 그 2008년에 다 팔아가지고 쇼트 가지고 떼돈을 번 사람이 있는데 네. 그 사람이 2022년에 이 전 세계 증권이 망한다 그래가지고 다 팔았어요. 다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것 같은데 다 팔고 하나만 남겼어요. 하나만 남긴 게 뭐냐면 이 감옥도요? 감옥 산업에 투자한 거예요. IPO를 했어요. 돈이 되긴 되는 거구나, 그죠? 돈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다 팔고 그거 하나만 남겼어요. 이야. 나는 왜 있어? 나도 그거 또 그런 뭐야? 산업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나 오늘 처음 들었어 이런 말. 그래서 이거 읽으면서 뭘까 이게. 근데 저도 그게 같아요. 감옥은 무조건 그럼 공공산업이어야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주장은. 그렇죠. 그렇겠죠. 게이 레즈비언들이 주장하기는. 그러니까 또 잘 안 맞지 근데. 그러니까, 게이 레즈비언들만 저도 그게 지금 매치가 안 돼. 공공을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이게 지금 얘들이 다 이상한 거라고. 아나키스하고 교회하고 합치는 것도 이상하거든. 그 노조는 어쨌든 어떤 회사든 간에 어쨌든 생산 라인은 항상 반환경적인데 또 환경주의자로 합치면 또 환경적인 그런 규제가 들어가면 또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실거든. 자본주의 국가에 그렇잖아요. 그것도 이상한 만남이고 이상한 만남을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아나키스트와 교회도 이상한 만남. 근데 저는 저기 이제 오늘 저 홈페이지 이거 강의 준비 처음 봤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들어가서 저기 놀아봐야죠. 네? 자, 다양한 아우토노미아를 통해 다중은 객관적 지위에 따른 계급 개념보다는 공통성을 만들어가는 집합적으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유산자, 무산자, 객관적 지위, 가진 거, 안 가진 거, 뭐 자본가, 노동자 이렇게 나눴다는 그게 아니라 어떤 우리만의 공통성, 심지어는 뭐 자본가라도 공통성을 가진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네빌의 다음 책이 공통체라는 책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에 공통체 책은 하지 않겠습니다. 공통체라는 책을 쓰죠. 그게 커먼웰스라고 했죠. 원제의 제목이 공통체 책이죠. 공공의 부라고 하면 되겠네요. 복지보다는. 실천 유체를 경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천 내가 이제 다중으로 사는데 너는 돼. 넌 빈민이라 안 돼. 너는 장애자라 안 돼. 너는 게이라 안 돼. 너는 레즈비언이라 안 돼. 그게 모두 보듬고 가자는 거죠.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기서 다중은 이제 약간 계급적인 의미가 강한 호모사케르, 조르주 아가베니나 호모사케르는 잘 알다시피 천민, 뭐 요즘 말하는 난민 이런 사람들을 개념한 거죠. 본래는 이제 호모사케르, 사케르 세이크리드니까 그 성스러운 인간이라 굉장히 좋은 인물인 제 네이밍인데 뭐냐면 옛날 그 원 시대에 제2시대에 제4시대든 제2시대에 재물로는 받쳐줄 수 없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기에는 너무 사람들이 천민이야, 노예로. 근데 죽여도 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냥 약간 역설적으로 호모사키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어떤 종교적인 거룩한 그런 것된 감히 죽어서도 갈 수 없는 사람들이고. 그 요즘 유행하는 그 드라마 뭐죠? 글로리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회개에 천국 간다 그러니까 천국 가라고 죽어서 사는 동안은 지옥을 경험하게 해주겠다고 송영이 아주 섬뜩한 말을 하던데. 그런 사람들이죠, 일종의. 근데 이제 아직도 이제 저기 누구야? 조르주 아간벤이나 또 가야트리 스피박은 이제 인도계 여성인데요. 그 양반이 만든 이제 서발턴이라고 이것도 도시 빈민을 말하는 거죠. 이분들은 아직은 그런 다중보다는 정통 막시스트에 가까운 그런 계급적 개념을 쓰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쨌든 그런 걸 새롭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유산이냐 무산이냐가 아니라 오늘날 난민들, 뭐 장애자들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중의 개념을 포함시킬 수 있겠죠. 어쨌든 다중에서는 이런 사람들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서발턴이나 호모사케들도요. 다양한 욕망을 지닌 이질적인 집합, 아유 한 글자 틀리니까 말이죠. 이질적인인데 입으로 써니까 좀 헷갈려. 이질적인 집합체인 다중은 다양한 운동을 통해 자신의 자유의 공간, 코민을 만들고 확장해 나가야 된다. 그것이 제국에 대항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수업 전에 저기서 드시면서 이게 다중이네, 이게 꼬민이고 공통체고. 그러면 다시 공통체 문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